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아줌마예요. 현재 임신 8개월 차 만삭 임산부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노산이죠. 정기검진차 산부인과에 가보면 제가 제일 늙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무려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으니 그동안의 제 마음고생이 상상이 가시나요? 거지 같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유산의 연속이었죠. 나중엔 하도 유산을 많이 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냥 남편과 딩크로 살아야지 했는데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이 되어 어느덧 출산을 바라보고 있네요. 임신이 된 시점이 그 거지 같던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였어요. 참 신기하죠? 결혼하기 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제 인생은 굴곡진 삶의 연속이었어요. 예전에 점을 봤을 때 41세부터 인생이 풀린다더니 딱 맞네요. 이제는 지난 41년간 겪었던 고난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뱃속에 딱 붙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복덩이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해요. 아이 출산 전 저의 최애 채널인 서연살롱에서 한풀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말이 되는 얘긴가 한번 판단해 주세요.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도 못 미친 채가 다 겪었던 일이랍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미싱 공장에서 만나셨대요.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완전히 미싱의 달인이었죠. 하지만 옛날엔 최저시급 개념도 없었으니 월급은 짜디 짰고 안 그래도 흙수저인 우리 부모님은 가난의 늪을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두 분은 결혼식 할 돈도 없어 그냥 혼인신고하고 미싱 공장 앞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실반지 나눠 끼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다네요. 엄마 아빠 사이는 참 좋으셨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아픈 모습이었죠. 유방암으로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은 후각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향냄새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우는데 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우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렸고 참 철이 없었죠. 그 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엄마가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야속하기도 했고요.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했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더더욱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미싱 공장에서 직원으로 하루 종일 미싱 돌려봤자 손에 쥐어지는 푼돈으로는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친할머니께서 올라오셔서 함께 생활했어요. 절 오롯이 할머니께 맡기고 아빠는 진취적으로 본인만의 장사를 시작하셨죠. 배운 게 미싱이니 미싱 몇 대를 집에 들여놓고 하루 종일 돌리며 옷이며 이불보 등을 제작하셨어요. 만든 완제품은 동대문 뒷골목에 돗자리 깔아놓고 판매하셨죠. 옛날엔 시장에 골라 잡아 하던 아저씨들 많았잖아요. 아빠도 그중 한 분이셨죠. 점점 커갈수록 저도 미싱과 노점 장사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보고 자란 게 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아빠를 따라 나가 한쪽 다리를 쿵쿵하며 열심히 옷과 이불보를 팔았죠. 자, 골라 잡아. 한 장에 1,000원만 받아요. 아무거나 막 고르세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때까지 얼굴에 철판 깔고 장사하던 전 본능적으로 아빠 뒤로 숨고 말았어요. 아직 어린 내가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에게 들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론 아빠 옆에서 장사를 도와주는 일은 접고 하교 후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미싱을 열심히 돌렸어요. 그러다 또 사고를 치고 말았죠. 왜 자동차 사고도 운전 경력 3, 4년 차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던 어느 날 할머니 옆에서 미싱을 열심히 돌리다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미싱 바늘이 제 검지손가락 맨 끝마디를 관통할 정도로 파고들었거든요. 제 비명소리에 할머니께서 저보다 더 놀라셨더군요. 우리 강아지 왜 그러냐? 아이고, 피가 엄청나잖아. 집에 데일밴드 있냐? 어서 데일밴드 붙여보자, 아가. 손가락에 밴드를 칭칭 감고 최대한 지혈하고자 꾹 누르고만 있었어요. 너무 놀라 그 흔한 호시딘 같은 연고도 바르지 않았죠. 소독도 제대로 안 한 걸 나중에 크게 후회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피는 대충 멈춘 듯 했으나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죠. 통증도 엄청 났고요.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병원에 갔죠. 이 지경이 되도록 집에서 뭐 하셨어요? 어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그리 말하니 잔뜩 겁을 먹고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죠. 결과는 검지손가락 끝부분 약간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중이라 절단해야 한다더군요. 할머니는 날뛰며 오열하셨어요. 아휴, 내가 무식해서 기어코 우리 강아지 손가락을 자르게 만드는구나. 미안하다 내 강아지, 우리 수연아. 저도 충격이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일어난 일이니 누굴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그렇게 울 거 없어요. 손가락 다 자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걱정 마세요. 한창 사춘기의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참 의연했네요. 노트북 타자치는 제 짧은 손가락을 지금 봐도 여전히 마음이 아려와요. 돈이 뭔지 참 씁쓸합니다. 할머니께는 그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께서 뭔가 멍해 계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자꾸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 일도 많았고요. 연세가 많으시니 건망증이 좀 심해졌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 할머니가 또 그러시더군요. 강아지야, 할매 밥 안 주냐? 아유, 뭔 똥내가 이리도 심하게 나냐? 밖에 외양간에서 나는 냄샌가? 소 여물이라도 주러 나가야겠다. 할머니, 방금 할머니가 손수 차려서 우리 저녁 다 먹었잖아요. 맛있게 지짐해 주신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사는데 뭔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은 할머니 살던 시골에나 있었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코, 할머니 바지가 갈색이 되어버렸네. 똥이며 오줌이며 바지에 싸신 거예요? 동대문 옷장사에 고단하신 아빠도 너무 놀라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엄니, 우리 엄니 치매가 왔나? 정신 좀 놓아버리신 거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엄니 소녀딸 이름은 뭐고요? 네?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한마디 딱 하시더군요. 몰라요. 날이 밝자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봤고 결과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집엔 할머니와 저뿐이었기에 당연히 치매 걸린 할머니의 모든 수발은 제가 들어야 했죠. 아빠는 자는 시간 빼고는 미싱 돌리고 동대문에서 장사하느라 하루 종일 움직이셨거든요. 제가 할머니 똥기저귀까지 치우려니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죠. 처음엔 장갑 끼고 마스크 하다가 나중엔 익숙해져서 그냥 척척 해나갔어요. 다행히 착한 치매여서 할머니가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정신줄을 놓으시니 몸도 축 늘어지더군요. 나름 할머니를 잘 보필한다고 했는데 기력은 점점 쇠하셔서 치매 판정받은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내게 엄마 역할을 해주셨던 할머니였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너무너무 슬펐어요. 주무시다가 허무하게 돌아가신 할머니 곁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죠.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은 내가 할머니에게 엄마 역할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엄마보단 할머니가 더 보고 싶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빠는 좀 더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다며 남미로 이민을 제안하셨어요. 남미? 남미가 어디야, 아빠? 이민이면 아예 국적을 바꾸는 거야? 가서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야? 남미가 어딘지도 이민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저를 이끌고 척척 이민을 진행해 가셨어요. 아빠의 부지런함과 추진력 덕분에 이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동안 아빠가 동대문 옷장사로 꽤 많은 돈을 모아놓았더군요. 수연아, 아빠랑 같이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던 동료 아저씨가 있는데 남미로 가서 사업을 크게 벌여서 돈을 아주 쓸어 담고 있단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곳에 가면 좋은 집, 좋은 차도 사고 작은 공장도 하나 운영할 수 있대. 넌 국제학교 다니며 영어도 배우고 그 나라 말도 배울 수 있다니 좋은 기회지. 안 그래? 그렇게 아빠와 저는 전 재산을 들고 남미로 향했죠. 여기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말이죠. 그런데 현지 공항에 도착해 사업한다던 아빠 동료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미리 받아놓은 주소지로 가봤지만 아뿔싸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던 허허벌판이었죠. 당황한 아빠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내 전 재산을 미리 그 새끼한테 맡겨놨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돈, 내 피 같은 돈, 아이고야. 저희 아빠 돈으로 미리 남미에 세팅을 다 해놓겠다던 아저씨는 연락두절에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죠. 사기당한 거였어요. 내 손가락 끝을 잘려가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 돌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미싱 돌린 노력도 하루 취침 4시간 해가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아빠의 노력도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아빠와 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것도 낯선 타국 땅에서 말이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 살 돈도 없었어요. 그날부로 남미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죠. 그래도 생활력 강한 아빠는 접시 닦기 일을 구했고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 2평짜리 창고방에서 저와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전 국제학교는커녕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아빠와 함께 알바를 해야 했죠. 그러기를 3년, 고등학생 나이가 되자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영어든 남미어든 다시금 책상에 앉아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습득했죠. 하지만 대학까지 다닐 형편이 안 됐기에 20살이 되자 전 한국행을 택했어요. 그땐 비행기 값은 있었거든요. 아빠는 남미에서 끝장을 보시겠다며 계속 계셨어요. 저 홀로 한국으로 날아와 바로 취업 준비를 했죠. 취업하기에 좋다는 세무 회계 관련 자격증도 좀 따놓고 컴퓨터 자격증도 땄어요.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남미에 계신 아빠는 그곳에서 원하던 의류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었고 다행히 매우 잘 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슈퍼맨이자 불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세상은 제게 평화로운 시간을 길게 주진 않더군요. 남미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따르릉 전화소리에 아빠의 전화를 받았죠. 수연아, 어서 당장 이곳으로 비행기 타고 와. 나 좀 살려다오. 여기 갱들한테 잡혔는데 전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날 죽여버리겠대. 계좌 불러줄 테니 아빠 재산 다 정리해서 여기로 넣어. 빨리. 다급해진 저는 그날부로 남미 아빠 집으로 날아갔죠.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 모든 재산을 정리해 계좌로 보냈어요. 아빠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초죽음이 되어 경차차를 타고 집에 오시더군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이 꼴이 다 뭐예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고맙다, 수연아. 그놈들이 돈을 확인하고 날 꽁꽁 묶은 채로 늪에 던져버리더구냐.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낚시꾼에 의해 겨우 살아났지 뭐냐. 아휴, 타국에서 개죽음 당할 뻔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어서 이 나라를 뜨잡구나. 그 길로 아빠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죠. 다시 무일푼이 된 아빠는 또다시 돈벌 궁리를 해야 했죠. 제가 얻어넣은 원룸에서 계속 계실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다양한 경력이 있었던 아빠는 조그마한 회사에 취업이 되셨어요.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에선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죠. 안 좋은 일로 남미를 오가던 것도 이해해 주셨고요. 특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참 좋아서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죠. 그중 제 옆자리 대리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을 많이 해주더군요. 아버님이 갱들한테 어떻게 됐을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남자인 나도 무서웠는데 수연 씨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참 장하네요. 일처리도 항상 똑 부러지고. 수연 씨는 재치 장점이 뭐예요? 신경 써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 제가 한동안 자리 비워서 제 일까지 처리해 주시느라 바쁘셨죠?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렇게 옆자리 대리님과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딱히 사귀는 건 아니었는데 조그만 회사다 보니 핑크빛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지더군요. 수연씨, 옆자리 배민철 대리랑 사귄다며? 배 대리 동생도 이사고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긴 해도 원룸 건물도 하나 운영하신대. 원룸에서 월세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니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집안이지 뭐. 이참에 결혼까지 잘해봐. 과장님의 갑작스런 말씀에 깜짝 놀랐죠. 저 배 대리님하고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지? 가족 같은 회사 직원들은 우릴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지나가더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문 이후 저와 배 대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이왕 이렇게 소문난 김에 사귀어 버립시다. 수연씨, 이제 나한테 대리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요. 방역있지만 뭔가 어색한 그의 멘트에 웃음이 났어요. 싫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먼저 사귀자고 해주니 좋더군요. 그동안 우리 둘은 주구장창 썸만 타왔으니까요. 그래요, 대리님. 아니, 오빠. 이 정도 썸 탔으면 사귈 때도 되었죠. 데이트하며 우린 둘 다 먹는 거에 진심이었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맛없는 건 먹기 싫었죠. 유명한 맛집이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1시간씩 줄 서서 먹기도 했죠. 그 외의 건 다 아꼈어요. 부모님이 나름 건물주고 동생도 의사라고 하지만 어쩐지 그는 집안 얘긴 잘 안 하더군요. 의시되는 것도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아주 박봉인 중소기업 월급쟁이들이었기에 알뜰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사귄 지 한 3년쯤 지났을까? 이미 30대에 접어든 그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더군요. 우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서 의대가 내 동생만 예뻐하셨어. 그래서 아마 내가 결혼한데도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실 거야. 우리 집의 거의 모든 재산은 의사인 내 동생한테 들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좀 더 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난 뭐 돈 많이 모았나?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만데. 최대한 모으고 천천히 결혼해야지. 게다가 난 아직 20대 중반이야. 좀 더 늦게 해도 돼.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우린 연애를 더 오래도록 하기로 했죠. 어느덧 제 나이 30이 되고 결혼을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슬슬 똥줄이 타더군요. 남친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본인 동생도 같은 직업인 여의사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내심 부러운 눈치더군요.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우리가 뭐 강남에 집 사서 결혼할 거야? 이제 결혼식 올리자고. 내 나이가 앞자리 3으로 바뀌니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요즘 대출 안 받고 신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영끌해서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제가 박력 있게 나가니 그 사람도 웃으며 오케이 하더군요. 양가 부모님께 얼른 결혼하겠다며 알렸죠. 저희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수연아, 그렇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데이트하는데 방해라도 할까봐? 자식, 아빠가 일반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탐정사무소 다니고 있었어.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흥신소 말이야. 한번 시작하면 끝장 보는 내 성격 덕에 손님이 원하는 뒷조사를 확실히 해주니 일이 겁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미래 사윗감 뒷조사 좀 확실히 해줄까? 아빠, 내가 지난 7년간 사귄 사람이라 신분 보증은 확실해요. 성격도 진국이에요. 직접 만나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뒷조사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빠가 흥신소 일을 하신다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잘하고 계신다니 다행이었죠. 저희 아빠와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성공적이었어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뵙겠다며 약속 정리하는 말엔 간감 무소식이더군요. 왜 아직 일정을 안 잡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바쁘시대? 아님 날 만나기 싫어하시는 거야? 아니, 싫어한다기보단 그냥 상견례를 바로 하고 식치를 해.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큰아들인 나한텐 별로 관심 없으셔. 그저 산부인과 의사인 작은아들한테만 지극정성이시지. 그놈의 공부가 뭔지 성적이 뭔지 참. 나도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그렇게 상견례 정도만 간단히 하기로 했죠. 약속 당일 엄청 떨리더군요. 갑자기 내 모든 게 자신 없어졌어요. 엄마가 없는 것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못하는 것도, 미싱 돌리다 파상풍 걸려 손가락 약간 잘린 것도, 모든 게 장애물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사돈 만날 생각에 기대 중인 아빠와 함께하는 자리기에 제가 자신감 있는 척이라도 해야 했죠. 성격 좋은 우리 아빠는 예비 시부모를 만나자마자 거의 100도 넘게 넙죽 인사를 먼저 하시더군요. 아유, 사돈 어른들 먼저 오셨습니까? 귀한 아드님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 그런데 어째 예비 시부모들은 반응이 심드렁했어요. 참네, 처음 보는 사이에 뭘 그리 오바를 했산디야? 하긴 별 볼 일 없는 딸내미를 건물주 집안에 시집 보내라니까 참으로 죄스럽죠? 시모는 말 그대로 첫 만남에 진짜 재수없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까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 어머님, 죄스러울 것까지 있나요? 저희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커플입니다. 어머님께서 원룸 건물 하나 소유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한때 크게 의류 사업했던 분이에요. 저와 친정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남 부끄러운 짓 한 적도 없고요. 좋은 자리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이번엔 시부 차례였죠. 아니나 다를까 눈을 희번떡거리며 고함을 치시더군요.
이것 봐요, 아가씨. 보다시피 우리 작은 아들 내외는 무려 의사 부부라고. 우리는 월세 1,000만 원도 더 받고 있는 건물주고 말이야. 큰아들이 워낙 독립적인 애라 지원은 딱히 안 해주고 있다만 그래도 좀 더 부잣집 딸내미한테 시집가길 바랬는데 아주 실망이라고. 결혼 허락해주는 것만으로 영광인 줄 알라고. 예비 시부모들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는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이다. 우리에게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동생네 부부는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했고요. 벙진 채로 우리도 자리를 떴어요.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는 건 당연했죠. 아버님, 이런 결례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똘똘했던 제 동생만 예뻐하셨어요. 지금도 둘 다 의사인 동생 부부만 챙기시고요. 결혼할 때 당연히 집안에서 지원도 못 받겠지만 그만큼 수연이가 시댁에 신경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중간 역할 잘할게요. 제발 결혼 이대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가 수연이 진짜 행복하게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저희 아빠는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구만. 자네가 중심 역할만 잘해준다면 내 이 결혼 허락하지. 그렇게 상견례 사건은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저도 매우 찜찜하긴 했지만 남친 말대로 시댁 일에 전혀 신경 안 쓸 태세로 결혼식까지 진행했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탓으로 향후 10년간 임신이 안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결혼은 절대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의사인 둘째 아들 내외한테만 신경 쓸 줄 알았던 시부모들은 결혼하고 나니 제게 엄청난 간섭을 하더군요. 어이없었어요. 야, 우리 민철이가 35살이고 네가 30이니까 얼른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라. 노산이면 기형아 확률 높아지는 거 알지?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 동틀 무렵 부부관계를 해야 아들이 생긴단다. 시간 맞춰서 하란 말이야. 어머님, 요즘 30이 뭐 많은 나이인가요? 그리고 무슨 그런 시간까지 정해주시나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아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걸요.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니네 맞벌이니까 우리 시부모 용돈 얼마씩 줄 거냐? 한 100만 원씩 바쳐라. 네? 어머님, 한 달에 월세를 1,000만 원도 넘게 받으신다면서 용돈을 꼭 드려야 하나요? 저희 전셋집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해서요. 죄송해요. 야, 내가 민철이 저거 공부도 못하는 아들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 네가 뺏어갔으면 대가를 내놔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무슨 남편을 뺏어와요. 그리고 동선에는 둘 다 의사라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용돈 안 드리고 오히려 생활비 타서 쓴다면서요. 치사해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왜 저희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네에서는 다 소문났던데요. 동선에는 이미 학군지에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셨다면서요. 니네랑 우리 막내 아들네랑 같냐? 우리 막내가 의사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기나 해.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 지금껏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잔말 말고 니네는 매달 1일에 100만 원씩 계좌로 쏴라.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희 못 드려요. 나중에 제출 다 갚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 처녀는 맨날 철에 핏대 세우면 내 말을 거역해? 날 시애미로 생각이나 하냐? 동네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아, 재수없기로서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부모와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동선에까지 저희를 무시하며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주더군요. 형님, 저희 의사들은 일요일 딱 하루 쉬는 거 아시죠? 이번 명절에도 진료 볼 생각이니
형님이 가서 음식장만 다 하셔야겠는데요. 어머님도 그리하라 하셨어요. 뭐? 나보고 다 하라고? 아니, 명절 음식장만은 같이 해야지.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한두 번 그래야지. 왜 매번 나만 가서 죽도록 일해야 하냐고. 난 뭐 맞벌이 안 해? 의사도 명절에 쉬는 거 다 아니까 이번엔 꼭 같이 장만하자고. 터진 입이라고 동서는 혼잣말 하듯이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더군요. 아,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하긴 고졸밖에 안 됐으니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수준이라니.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감히 의사 일이 어쩌고 저쩌고. 수준 차이 짜증나.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 수준 차이가 어쩌고 저째? 아니 뭐 네가 귀족 출신이야 뭐야? 고작 직업 가지고 손익 형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동서가 나보다 이 집안에 먼저 시집 왔으니 존중해주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다음에 한번 만나. 아주 서열 단판을 짓자고. 아, 뭐 패싸움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아, 저질 클라스 하고는. 나 지금 진료 보느라 바빠요. 전화 끊어요.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며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어요. 머리가 항상 지끈지끈 두통약을 달고 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오려던 아기 천사도 도망갈 상황이었어요.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나마 남편이 시댁 쪽으로 한바탕 퍼부어져서 고마웠어요. 내 동생 내외가 자기한테 또 그랬단 말이야? 내가 전화해서 지랄할 테니 다신 전화 자체를 받지 말아버려.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동생 부부와는 왕래도 없을 거야. 그냥 무시해. 대신 내가 사과할게. 자기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으니 그걸로 위안 삼고 그냥저냥 살았어요. 어렸을 땐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현실 그 자체였죠.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무난한 내 남편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시댁에 큰 이슈가 생겼어요. 맨날 술을 짝으로 처먹고 운동 한 번 안 하며 안방에서 줄담배를 피던 시부가 심한 간경화로 다 죽게 생긴 거였죠. 병원에서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몇 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다더군요. 평소에 잘하지 않던 시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맨날 고고한 척 참석도 잘 안 하던 동선의 부부도 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얼굴이 꺼멓게 변해버린 시부가 절실한 마음으로 토로했어요. 얘들아, 니들 엄마를 포함해서 모두가 간 검사 한번 받아줘라. 맞는 간 있으면 네 애비를 위해 간이식 좀 해줘. 그거 안 하면 내가 몇 개월 내에 저 세상 간다더라. 부탁한다. 우리 부부, 특히 저한테는 맨날 쌍욕과 막말만 하던 시부라 뭐 예쁠 게 있겠나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간다니 항상 제 편이던 남편도 제게 부탁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아빠를 위해서 일단 간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적합한지 여부만 살펴보게. 어?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해. 거의 통사정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오케이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저와 남편 모두 시부에게 간이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시댁 가족 모두 검사해본 결과 두둥, 시부가 그토록 아끼던 막내 아들의 간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나 겁 많고 소심한 시동생은 얼굴이 벌써 허옇게 질렸더군요. 본인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주기 진짜 싫어하는 표정이 너무 역력한데 억지로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버지. 뭐 어쩌겠어요. 제가 간이식 해드릴게요. 스케줄 잡죠 뭐. 고맙다, 민수야. 내가 민철이보다 민수 너를 애지중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역시 우리 똑똑한 막내 아들이 최고다. 최고야.
시부는 쾌재를 불렀고 병원 측에서도 수술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간 제공자인 시동생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간 이식을 해준다던 시동생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였어요. 시부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과 병원 측은 발칵 뒤집혔죠. 맨날 도도한 척하던 동서도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남편이 신경에 변화가 생겼나 봐요. 이를 어쩌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시부는 간경화가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시동생은 종적을 알 수 없었고 심지어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더군요. 큰아들인 내 남편에겐 엄청난 차별을 해가면서 훨씬 더 공을 들여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 배신이었죠. 시동생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나타났어요. 그동안 진료보던 산부인과는 장기 휴가를 냈대나 뭐래나. 마음이 복잡해 여행을 갔다 왔다더군요.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페류나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바로 시모의 태도였어요. 막내야, 우리 귀한 의사 아들 민수야.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전혀 마음 쓰지 말아라. 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이해하실 거다. 우리 귀한 아들 간 내어줬다가 건강 안 좋아져서 의사생활도 못하면 어떡하니. 엄마는 다 이해한다. 죄책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 여전히 심드렁한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죄송하단 말도 없이 집에 가버렸어요. 아직 아기는 안 생겼지만 우리 애는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란 생각이 들더군요. 동선의 부부는 둘 다 인성이 꽝인 부부라 그런지 7살 난 아들도 버릇을 밥만 말아 먹었더군요. 큰엄마인 저에게 반말 짓거리는 건 다반사고 영어 유치원 좀 다녔다고 영어로 말하더군요. 남미에서 살다 와서 3개 국어를 할 줄 알던 전 고가웠어요. 하루는 동선애가 시모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며 자랑하려고 우릴 집들이에 부르더군요. 딱히 가기도 싫었지만 좋은 동네 집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갔죠. 동선의 집에 도착할 때쯤 차 안에서 친정 아빠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수연아, 아직도 시댁 식구들이 널 그리도 괴롭히더냐? 특히 의사 노릇한다던 그 동선의 부부 말이야. 하도 괘씸해서 흥신소에서 일하는 이 아빠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거 참 놀랄 노자로구나.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빠에게 들은 동선의 부부의 비밀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여전히 고고한 척 꼴값 떠는 동선의 부부를 보니 가짠터군요. 집들이 자리에서 7살 조카는 제게 또 영어로 대뜸 묻더라고요. 아줌마는 대학도 안 나왔다며? 가난해서 그런 거야?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멍청하겠네? 영어로 들은 그 질문이 너무 황당해서 머뭇거리고만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 동사의 반응이 저를 더욱 빡치게 했어요. 영어로 대답하면 1,000만 원 줄게요.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영어로 쭉 제 소개와 친정 아빠로부터 방금 들은 얘기를 해주었죠. 나 남미에서 몇 년 살다 와서 영어 포함 3개국어 할 줄 아는 여자야. 우리 아빠가 사설 탐정인데 방금 전화로 들은 얘기 좀 해줄까나? 니네 서방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알고 있지? 그거 다 개뻥이더라? 지금껏 너한테 월급 갖다 준 적 없지? 돈 갖다 줬어도 다 시모한테 타낸 돈이라고. 그냥 백수에 요즘엔 노름까지 한다더라? 산부인과 의사는 개뿔. 그리고 너네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던데? 각자 애인이 있으시다고. 모텔도 자주 드나들고 말이야. 쇼윈도 부부 납셨네. 그냥 쿨하게 이혼하셔. 저런 백수 빈털터리 마마보이랑 계속 살 거니? 네 인생이 불쌍하다야. 동서는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뒤로 쿵 하고 쓰러지더군요.
다행히 뒤에 소파가 있어서 다치진 않았죠. 무슨 일이야? 시모와 우리 남편 시동생이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전 똑같은 얘기를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시모도 뒤로 자빠지려 하더군요. 뭐야? 우리 막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의대 다녔잖냐 막내야. 첫째 며느리가 대체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 이거 사실 아니지? 말 좀 해봐라 얘야. 엄마 미안해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의사 흉내 냈던 거예요. 자빠져 있던 동서가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시동생의 멱살을 잡더군요. 뭐야? 나한테 같은 의사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걸 사기칠 수 있어? 그러는 넌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다고? 그래서 맨날 야간 진료한답시고 집에 안 들어왔던 거구만. 그러는 당신도 지방에 여자가 있다고? 아이고, 우리 친정에선 같은 의사랑 결혼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시덥잖은 백수한테 사기를 당하다니. 아, 내 인생 물어내. 동선의 부부는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기꾼이든 어쨌든 막내 아들 편 들어주느라 바빴고요. 시트콤이 따로 없더군요. 저와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요요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나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랑 영 끊을 거야. 엄마랑도 말야. 자기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 고맙고 미안해. 그 길로 우리가 잘 가는 뷔페에 가서 맘 놓고 한껏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정리되자 딱 한 달 만에 바로 임신이 되더군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몇 년간 난임병원 다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다뇨.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놈의 의사가 뭔지 공부며 학창시절 등수며 돈이며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진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41세에 제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한편의 드라마 같던 격정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 평화가 찾아오네요. 임신 8개월이 된 제 몸은 뒤뚱뒤뚱 펭귄과도 같네요. 날이 춥기 전 출산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아참, 우리 꼬물이는 딸아이예요. 요즘 아들보다 딸이 귀하다던데 착하고 정직한 아이로 잘 키우도록 할게요. 나이만 많았지 육아에 대해선 1도 모르는 노선 아줌마입니다. 육아 꿀팁 여러 개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